안녕하세요. 괴테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괴테의 여인으로 분류되는 인물이 한 16, 17명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들을 동시에 다 만난 건 당연히 아니었고요. 사랑하는 중간에는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것 같고요. 그런 인물들이 여러 가지 혼합된 형태로 작품에 등장하곤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수업 시대에 그려져 있는 예술가 유형의 인물들의 죽음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예술의 종말을 말하려고 했던 것인가? 우리가 내렸던 결론은 그것이 아니라 건강한 예술을 지향하기 위한 것이었고, 동시에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절대적 배타성에 근거한 공동체에 대한 비판, 이 두 가지가 예술가 유형의 죽음에 담겨 있는 괴테의 메시지였다라고 저희들은 이제 생각을 해보았고요. 오늘은 그러면 주인공 비렐름이 왜 연극 세계에 투신하게 되었나, 그리고 이 소설을 교양 소설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보는데, 과연 주인공 비렐름이 자기를 형성해 가는데, 자기의 교양을 이루어 가는데 과연 연극은 어떤 의미가 있었나,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는 왜 연극 세계를 선택했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교양소설, 독일어로 빌둥스로만이라고 합니다. 앞에 빌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빌둥을 보통 교양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교양소설이라는 개념이 생겨나는데 괴테의 이 비렐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는 작품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모겐슈테안이라는 사람이 빌둥스로만, 교양소설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하는데요. 모겐슈테안은 교양소설이라는 것은 주인공의 형성을 첫 시작부터 어느 정도의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묘사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대표적인 예를 괴테의 비렐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는 소설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겐슈테른이 1819년 12월 12일에서 한 강연에서 이 개념을 처음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 강연을 1820년에 출판합니다. 그러니까 1795년, 96년에 수업시대라는 소설이 출판되었고요. 그로부터 거의 20년이 넘은 시점, 한 24, 5년이 된 시점에 비로소 이 소설의 특징을 교양소설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그런 설명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괴테의 경우에는 물론 교양이라고 번역하는 게 적당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과 연관된 경우에는 교양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괴테는 빌둥이라는 동일한 개념을 사람에만 적용하지 않고 동일한 맥락에서 다른 모든 유기적 존재에 다 적용합니다. 식물, 동물 전부 다 적용을 하죠. 따라서 교양이라는 그 개념을 식물과 동물에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괴테와 연관된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동일한 개념 빌둥을 연상시킬 수 있는 번역어를 찾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형성이라고 번역합니다. 무엇이 만들어져 간다 이런 말이죠. 무엇을 만들어 간다, 형성되어 간다. 물론 빌둥스로만을 형성소설이라고 번역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굳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교양소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주인공 비렐름이 친구 베어나와 주고받은 편지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베어나가 주인공에게 편지를 보내죠. 이게 5권이니까 주인공 비렐름이 햄릿 셰익스피어 작품에 이제 심취하게 되고, 그리고 햄릿 공연을 하게 되는데 그 햄릿 공연을 막 준비하고 있던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이 베르나라는 친구가 편지를 보내오는데요. 이 베르나라는 인물은 전형적인 시민 계급, 말하자면 경제의 중요성, 합리성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친구입니다. 그 편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인공 비렐름의 아버지와 특히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예술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무의미한 예술품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비생산적인 취미, 생산적이지 못한 취미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누군가가 자기에게 손가락에 끼고 다니라고 반지를 선물해 준다면 자기는 그런 거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죽은 자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우 어떤 이윤과 유용성에 관심을 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것은 비렐름이 사업 여행을 떠나온 것이고, 집에서는 당연히 비렐름이 이렇게 연극 세계에 빠져 있는지 잘 모르죠.
그리고 비렐름이 사업 여행을 떠나온 곳에 대한 일종의 여행 일지, 보고서를 보내라는 요청을 받고 비렐름이 막 고민하다가 이제 막 꾸며서 그 일지를 보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일지를 상당히 잘 꾸며서 써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베어너와 비렐름의 가족들은 굉장히 만족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비렐름에게 보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예전에 그런 비생산적인 취미에 빠져 있었던 너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실용적인 것을 구현하는 경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너의 모습이 참 보기 좋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의 편지인 것이죠. 이러한 편지에 대해서 이제 비렐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서술자가 서술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비렐름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마음에 들지 않았다. 베르너의 편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꾸며서 써놓았던 통계학적, 기술적, 농업적 지식에 대해 칭찬을 받고 보니 그것이 그에게는 말없는 비난으로 들렸다. 그리고 매제가, 베어너가 이제 비렐름의 여동생과 결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제죠. 그리고 매제가 베어너가 시민 생활의 행복에 관해 그에게 그려 보인 이상도 전혀 그의 매력을 끌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어떤 내밀한 반항 정신에 이끌려 급격히 정반대 방향으로 치닫게 되었다. 그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교양, 형성은 단지 연극에서만 완성할 수 있다고 스스로 다짐했으며 베어너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에게 강력하게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그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지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로 하는 교양, 형성은 오로지 연극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 궁금하잖아요. 왜 삶에서는 불가능하고 연극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할까? 이제 그 내용을 답장의 형태로 베르너에게 이제 비렐름이 편지를 씁니다. 그것도 한번 제가 부분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비렐름이 이렇게 씁니다. 나 자신의 속이 광석 찌꺼기로 가득 차 있다면 좋은 철을 생산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가 나 자신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농지를 정리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 자네에게 간단히 한마디로 말하겠네만 전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완전히 형성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내가 어렸을 적부터 희미하게나마 품어왔던 소원이요 의도였다네. 자기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전적으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완전히 형성시켜 나가는 것. 제가 이 부분은 독일어본에 있는 단어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직역을 해서 옮겨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이 표현, 비렐름이 한 이 표현이 괴테 자신의 교양 이념, 형성 이념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요거는 괴테가 비판하려고 하는 저쪽 편에 있는 견해이지 괴테 자신의 견해하고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이번 시간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적으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완전히 형성시켜 나가기 위해 왜 연극세계로 들어가야만 했냐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비렐름은 귀족과 시민계급을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귀족은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삶과 연극, 상상의 세계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거에 비해서 시민계급은 삶이 온갖 외부의 조건들에 의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려면 현실 세계에서는 그 원하는 것을 구현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연극이라는 완전히 상상 속에서 펼치는 연극 세계에서만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민계급과 귀족계급을 아주 다양한 차원에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긴 편지인데요. 제가 한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차별이 생기게 된 것은 무슨 귀족들의 오만성이나 시민들의 순종심 탓이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에 죄가 있는 것이지. 이런 것들 중에서 그 무엇인가가 어느 날인가는 달라질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달라질 것인지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사회 구조의 문제라는 것은 비렐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구조를 바꿔가는 건 자기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죠.
요컨대 나는 현재의 사회 실정을 그대로 둔 채 그 속에 있는 나 자신을 생각해야 하며 또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구원하고 나의 피로불가결한 욕구를 구출하여 그것을 성취할 수 있을까를 궁리해야 하는 거야. 내 본성을 조화롭게 완성해 나가는 것, 그것은 내 출신, 즉 시민계급이 이미 나에게 허락하지 않는 일이야. 자기를 있는 그대로 형성해내는 것, 그 다음에 자기의 본성과 완전한 합일에 도달하는 것, 이것은 자기 시민계급은 현실에서 이뤄낼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는 이미 그런 교양을 꼭 쌓아가고 싶은 억제할 수 없는 욕구를 지니고 있는 것일세. 나는 이 모든 것을 단지 무대 위에서만 찾을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활동하고 나 자신을 갈고 닦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 연극적 분위기 속에서뿐이라네. 자, 그러니까 휘렐름은 시민계급은 귀족처럼 결코 현실에서는 자기의 본성을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극세계를 택한 겁니다. 말하자면 귀족처럼 자기를 구현하기 위해서이죠. 이렇게 해서 연극세계에 입문한, 그래서 연기도 하고 극단장을 맡기도 하는데, 휘렐름이 극단장을 맡은 이후에 그 주변에 있던 한 백작이 이 연극단을 백작의 성으로 초대합니다. 그렇게도 그리던 귀족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휘렐름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큰 세계라고. 큰 세계로 이제 내가 들어가게 되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연극단을 이끌고 백작의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백작의 성에서 휘렐름이 경험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귀족들이 전혀 예술에 대한 안목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 또 하나는 자기가 그렇게도 자기의 본성을 조화롭게 구현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곳이라고 여겼던 연극세계가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 서로 헐뜯고 싸우고 거기에서도 여전히 돈이 중요하고 서로 그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하는 그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휘렐름이 갖고 있었던 확신, 자기는 전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서 형성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본성을 조화롭게 완성해 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귀족처럼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실제로 휘렐름이 경험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5권까지 되면 이제 이러한 연극단 속에서의 휘렐름의 생활이 정리가 되고 이제 6권을 건너서 7권과 8권에 가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탑의 사회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탑의 사회에 들어가면 이제 7권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서 휘렐름에게 탑의 사회에서 수료 증서를 줍니다. 일종의 수료 증서를 주는데, 이 탑 사회 안에는 휘렐름의 수업시대 이야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물들의 수업시대 이야기가 그곳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휘렐름에게 수료 증서를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수업시대는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죠. 근데 그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펠릭스라는 소년이 휘렐름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돼요. 마리아네와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마리아네가 임신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가 펠릭스고, 마리아네는 세상을 떠났고 이 펠릭스가 휘렐름의 손에, 아버지의 손에 이제 오게 된 것이죠. 펠릭스가 당신의 아들입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나서 당신의 수업시대는 끝났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수업시대가 끝났으면 휘렐름의 형성, 교양이 완성됐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교양소설의 규정 보았었죠. 어느 정도의 완성에 도달해야 그의 수업시대가 완성되는 것이고 바로 교양소설은 그러한 과정을 그리는 거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7권의 끝부분에서 당신의 수업시대는 끝났습니다 라고 선언이 되었는데 8권이 시작되자마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의 인생에서, 휘렐름의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날, 이게 이제 자기의 아들 펠릭스와 같이 보내는 첫날입니다. 가장 즐거운 날이었던 바로 그날, 그 자신의 형성도 비로소 시작되는 것만 같았다. 직전에 7권의 끝부분에서 당신의 수업시대는 끝났습니다라고 선언이 됐는데 8권의 첫 부분에서, 바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휘렐름의 형성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럼 휘렐름의 수업시대는 끝난 것일까요? 아니면 이제 시작하는 것일까요?
마지막에 이것이 과연 수업 시대가 끝난 것이냐 아니면 이제 시작하는 것이냐라는 답변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아까 비렐름이 자기의 목표로 제시했던 전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그대로 구현해내는 것, 이것이 자기의 목표다. 자기의 본성과 합의를 이루는 것, 이것이 자기의 목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설정한 비렐름의 형성의 목표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괴테의 생각에서 보았을 때 우선 이것을 질문해 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비렐름이 도달한 지점은 어디였나? 도달한 지점이 어디였기에 그에게 수업시대가 끝났다고 말한 것인가? 아니면 이제서야 비로소 형성이 시작된다고 말한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답해야만 나중에 과연 수업시대가 끝난 것인지 아니면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괴테가 생각하는 형성이라는 개념에 담겨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비렐름의 생각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어지는 클립에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비렐름이 제시했던 자기 형성, 자기 교양의 목표,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선형성 이론이고요. 다른 하나는 후형성 이론입니다. 전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펼쳐가는 것. 이 과정은 개체의 내면에서 진행되는 폐쇄적인 현상이 아니고요. 괴테는 결정론을 거부하거든요. 형태라는 개념보다는 형성, 빌둥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형태론은 동시에 형태 변형론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수업 시대에서는 한 인간이 어떻게 자기를 형성해가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사회는 어떠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온 지 200년이 넘었죠. 20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읽을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